중국이 이 반도체 펀드를 만든 건 이미 세 번째입니다. 중국의 전략은 묻고 따버립니다. 그래서 1기, 2기 때에 합친 것보다 더 큰 금액을 이번 3기에 한 60조 가까운 돈을 보조금을 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중국 정부의 고육지책이다. 중국의 빅펀드3 같은 대규모 투자가 미중 패권 전쟁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중국이 이 반도체 펀드를 만든 건 이미 세 번째입니다. 1기, 2기인데 중국의 전략은 묻고 따버립니다. 그래서 1기, 2기 때에 합친 것보다 더 큰 금액을 이번 3기에 한 60조 가까운 돈을 보조금을 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 누구나 토나 까운 사람이 없는데 이 중국 정부의 고육지책이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아직 이익을 낼 수 있는 이제 정상적인 단계보다는 아직도 투자 단계, 어떻게 보면 성장 단계이기 때문에 자금의 부족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 대만 같은 경우에 5나노짜리 첨단 반도체 라인 하나 건설하는데 250억 불, 요즘 뭐 물가 올라가지고 한 350억 불 가까운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뭐 매출액이 그 정도가 안 되는데 그러면 새로운 공장을 어떻게 짓냐? 거기에 이제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상기 반도체 펀드는 실제로는 미국보다 더 크다고 봐야 돼요. 미국이 보조금을 527억 불, 64조 정도를 줬는데 여기에는 R&D 지원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순수 설비 투자만 하면은 한 40조에서 50조가 좀 안 되는 그 정도인데, 중국은 지금 3,200억 위안인가, 그런데 대략 한 200원 환율로 그렇게 치면 우리로 보면 60조 원 이상을 이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미국보다가도 한 1.5배 정도 공장 설비 짓는 데 돈을 더 많이 지원한다고 봐야 됩니다. 중국은 현재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국은 인당 소득 13,000달러에 가난한 나라, 이제 이렇게 인지를 하는데, 그게 뭐가 조금 잘못되냐면 국민은 가난하지만 국가는 전 세계 돈이 가장 많은 나라,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 그 전 세계 외환 보유고, 이걸 보면 전 세계 외환 보유의 28%를 중국이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가진 돈은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많고, 그리고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 정부의 영향력이 무지 셉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은 지금 인당 소득이 뭐 83,000달러 해서 세계 1등이지만 미국의 정부 부채는 이미 100%를 넘어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1인당 부채는 83,000달러가 더 많다는 거죠. 그보다 크다는 거예요. 85,000달러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정말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냐? 빚 털고 나면 가장 가난한 나라가 이러냐기도 미국이 됩니다. 근데 빚도 자산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애로사항인 것이 재정 적자가 났을 때 이거를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전 세계가 다 미국 국채를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리를 더 높여야만이 이게 이제 국채가 팔리는 거죠. 근데 미국을 뭐 비평가들은 천조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돈으로 천조가 된다. 뭐가 천조냐면 첫 번째는 이자 비용이 연간으로 나가는 게 천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에서는 1.5배를 이자를 주는, 이거는 그 사이 재정 적자를 너무 많이 내가지고 그 이자를 주는 것이 있고, 두 번째가 국방비가 천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큰 애로사항인데, 국방비는 뭐 좀 조절할 수 있지만 이게 적자가 계속 연간으로 조 단위가 나기 때문에 국채를 계속 발행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정부 부채가 GDP의 230%, 뭐 유럽도 이제 150%, 200%가 다 넘어가는데, 중국은 순수 정부 부채는 뭐 40% 되고요. 지방 부채, 뭐 음성 부채 다 합쳐도 100%가 안 돼요. 그래서 전 세계 정부 중에서는 가장 재정 건전성이 이제 튼튼하다 그럴까요? 그게 중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이제 튼튼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첨단 산업에 자금을 대거 지원하는 겁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과한 설비 투자가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나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사회주의과 투자의 비효율은요, 이거는 조금 옛날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사이에 중국이 40년간 그 수업료를 냈어요. 내고 나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들은 이제 공급 과잉이라든지 국유기업의 과잉 투자 문제는 그 사이에 두서너 번 구조조정했고 하면서 학습 효과가 하나 생겼고,
지금 중국이 과잉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철강화학, 조선기계, 자동차가 아니에요. 전부 이제 반도체, AI, 뭐 이제 빅테크 관련되는 분야에 과잉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중국이 이제 생각하는 그림은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LCD, 배터리, 전기차. 이게 중국이 다 과잉 투자하고, 예를 들어서 월 5,000대 이상 전기차를 만들어 파는 회사가 54개나 돼요. 그래서 과잉 투자 때문에 망했다 그러는데, 문제는 중국이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전기차 판매의 75%를 중국이 장악했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거의 90%가 중국이고요. 배터리도 전 세계의 한 63%가 중국입니다. LCD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완전 세계를 장악을 했고, 그래서 중국은 이걸 이제 아이러니지만 이게 첨단 산업에 있어서 완전 경쟁을 유도하면서 과잉 투자를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팍 터지게 중국 기업끼리 싸우면서 거기서 경쟁력이 생기는 기업이 나오는 거죠. 탑3, 탑5는 세계 어느 누구도 이제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을 가지게 되면, 나머지 예를 들어서 50개 중에서 47개가 도태되면 그럼 세계가 나머지의 점유율을 다 먹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규모의 경제가 도달하게 되고, 그 규모의 경제가 되는 순간에 47개 자잘한 기업들의 손실을 이 기업들이 다 이제 커버를 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전 세계에다 갖다 팔면은 국내에서 그 비효율 과잉 투자 부분에 대한 수익을 세계 시장에서 이제 벌충을 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 지금 중국이 과잉 투자를 하는 걸 우리가 과거의 관점으로 보면 틀립니다. 중국이 그새 뭐를 알았냐 그러면, 과잉 투자한 후유증에 대해서도 엄청난 수업료하고 반성을 했지만, 지금 태양광, 예를 들어서 배터리, 뭐 LCD, 전기차, 여기서 어떻게 중국이 1등을 했냐면, 중국이 드디어 알아버린 것 하나가 소위 말하는 공급망이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쓰는 에컬러지, 생태계가 뭔지를 중국이 알았고, 과잉 투자를 어디다 하냐면 중국은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과잉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전기차를 어떻게 중국이 세계 1등을 하냐면, 중국은 뭐 거의 한 15, 16년간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광산, 이걸 정년 재련하는 이제 광업, 그리고 이걸 갖고서 이제 소재, 그다음에 이걸 갖고 만든 배터리, 그리고 그걸 갖고서 만든 전기차, 홀 라인업을 이걸 다 중국산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이 서방 세계와 경쟁하는 데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걸 이걸 알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에 있어서도 우리가 무섭게 봐야 되고 두렵게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있는 상태에서 경쟁력이 얼마나 떨어졌다, 몇 년 차이 난다, 이게 아니고, 중국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칼 한 자루만 간다. 10년 마일검이라고. 근데 칼 한 자루 어떻게 가냐 그러면, 국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칼 한 자루만 가라. 그럼 10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 칼의 예리함의 정도는, 그것도 14억이 10년 동안 칼 한 자루만 간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그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다가 돈을 무지막지하게 쓰는데, 거기에 초기에는 과잉 투자지만 이 생태계가 완성되는 순간에 완벽한 세계를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첨단 산업에 대한 과잉 투자는 나중에 두 가지, 생태계 확보로 인한 규모의 경제, 그리고 그걸로써 벌어들일 수 있는 이제 수익이 생깁니다. 그럼 지금까지 투자했던 과잉 투자가 다 커버가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철강화학, 조선 기계, 자동차 산업에서의 투자의 비효율, 과잉 생산을 지금 첨단 산업에서도 같이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그 시각으로 보면 중국은 곧 망할 거고 다 부도날 거고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최근에 보여진 한 4가지의 첨단 산업에서는 똑같은 과정을 겪었는데 망한 게 아니라, 망한 것은 오히려 서방 세계의 작은 기업들이 망했고 중국이 세계 시장을 석권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는 소위 말하는 공급망을 확보를 하고 생태계를 구축하고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산업하고 기업을 육성하는 법을 중국이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럼 서방 세계는 왜 못하냐고 그러는데, 이게 서방 세계의 치명적인 결점 중에 하나는, 서방 세계는 소위 말하는 이제 자본주의인데, 이 자본주의는 프라이빗 캐피탈리즘이에요. 인간 기업은 적자가 나면 투자 못 합니다. 근데 중국은 스테이트 캐피탈리즘이기 때문에, 국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적자가 나도 정부가 투자할 수 있는 거 전략적으로. 근데 이것의 차이가 서방은 효율을 최우선순위로 가져가고 손익을 가장 우선순위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단기 이익의 극대화에 주로 포커스가 맞춰져요. 근데 중국은 단기 이익이 아니라 5년, 10년의 장기 이익에다가 맞추다 보니까 단거리 경주에서는 효율성이 높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우위인데 중장거리 이제 경쟁 그리고 돈이 대규모로 들어가는 산업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사전 4승을 한 거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태양광, LCD, 배터리, 전기차. 이제 여기에서 그 어떻게 보면 성공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중국은 이 모델을 가지고 앞으로 AI가 되든 이제 퀀텀이 되든 뭐 우주가 되든 이 모델을 그대로 밀고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이제 무서운 일인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그 경각심이나 중국의 파워를 너무 낮게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지나간 것으로 중국을 보는 것은 이거는 틀릴 확률이 뭐 이게 51%입니다.